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큰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요. 모든 일이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난리를 치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바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오열을 해서 제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었는데 큰형님만 유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저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큰형님은 제가 하는 모든 걸 싫어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형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기회를 살피다가 형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했어요. 할 것도 많은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따로 보자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려는 건 아니지? 용건만 간단히 해줘. 형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저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형님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 아주 잘 느끼고 있는 거야. 동서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지.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동서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뿐이라 뭘 해도 그냥 눈에 가시거리밖에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 말 끝났으면 일어나 봐도 되지? 바빠 죽겠는데 고작 이런 일로 나를 부른 게 정말 어이가 없다. 형님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싫다면서 정확하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었지만 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눈치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이 신경 쓰였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제 말을 들어주던 남편이 뭔가 느낌이 오는 듯 입을 열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라 많이 당황하고 말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었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가 어때서? 아버님, 어머님도 그런 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뭐겠어? 형수님은 대학을 나왔고 당신은 중졸이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첫째 형수, 둘째 형수 두 분 다 대학을 나왔잖아.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자라온 곳이 고아원이고 1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미용을 하게 된 거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정말 그런 거면 나도 더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큰형님이 항상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된 이후 다시 한번 시댁을 가게 되었을 때 저도 안 좋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임신한 몸인데도 형님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서, 내 말 안 들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임신한 몸이라고 대우받길 원하는 건 아니지? 좋게 말할 때 주방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얘, 너는 지금 시애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임신한 상태에서 몸살이 와서 열이 39도인데 주방에서 일을 하라는 말이 나오니? 제일 큰 맏며느리면서 막내 며느리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막내 동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처음 어머님 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명절날 힘들게 음식 했었다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김장날에 몸살이 났는데도 버티면서 일을 했었는데 고작 열이 39도 된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리고 네가 맞으면 막내를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조금도 쉬는 꼴을 못 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당분간 내 집에 오지 마라. 임신한 몸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참 잘하는 짓이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를 싫어하는 건 시집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했잖아요. 몸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조금도 이해해줄 생각도 없으신 건 제가 어머님 집에서 많이 부족한 중졸 며느리라서 그런 건가요? 형님은 속마음을 들킨 것 마냥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형님과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했었어요. 다행히 시모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셔서 형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시모가 옆에 없었다면 분명 머리채를 잡혔을 상황이었죠. 안 좋은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고 출산을 해서까지 형님의 괴롭힘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산후조리실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태어날 건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형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어차피 제가 뭐라든 형님은 저를 싫어하실 게 뻔한데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냥 막 나가려고요. 너 제정신이니? 내가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어디서 형님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거야? 어차피 어머님이 시댁에서 아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럼 몸 하나 간수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조만간 김장철이니까 그동안 놀고 먹었으면 이제 힘 좀 써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중졸밖에 안 나온 모유 먹여서 애까지 머리 나쁘게 만들지 말고 요즘 분유 잘 나오니까 차라리 이걸 먹여. 엄마 닮아서 똑같이 따라하면 어쩌려고 그래? 뱃속에 나온 애가 무슨 잘못이니? 전부 다 자기 엄마 잘못 만난 탓이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사온 거니까 아끼지 말고 싹싹 긁어서 먹여라. 알겠지? 저는 워낙 모유가 잘 나와서 분유 같은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졸이라고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형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은 딸만 둘이지만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들을 낳아드렸잖아요. 작은 형님도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 집안에 장손을 낳아줬다는 것부터가 기적 아닌가요?
형님이 이루지 못한 걸 제가 풀어드렸으니 당연히 그런 점들에 질투가 나셨겠죠.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형님이 주신 분유는 제 아이한테 먹이고 싶지 않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시죠. 제가 거침없이 말대답을 하자 형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분유를 건네자 건네봤더니 그 자리에서 분유통을 열어 안에 있던 분유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고 중졸 나온 저보고 다 먹으라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네요. 온몸이 분유로 뒤덮여진 상태였고 형님은 볼일이 끝났는지 산후조리실에서 나가려 하길래 옆에 놓여있던 분유통을 들어서 형님을 부른 다음 고개를 돌리자마자 면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날아오는 분유통을 미처 피하지 못한 형님은 코를 강타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코피를 흘리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코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직원분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산후조리실 문을 여는 순간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형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직원분들이 형님을 말려주셔서 저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시모도 더는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성격 몰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산후조리실에 찾아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될 것을 분유통으로 한바탕 난리를 쳤었다며?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막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니? 뭐든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망나니 마냥 날뛰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대학을 나온 거니?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모임 있을 때 너는 빠지거라.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망정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지?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 눈에 띄지 마라. 지금 용서를 구해봤자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아들,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같이 나가라. 집안의 장남이 마누라 하나 휘어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너도 문제다. 엄마는 왜 저한테까지 불통을 튀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저지른 행동인데 저까지 피해를 보는 건 너무하잖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 집에 오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차라리 평생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손자 보셨다고 저는 이제 찬밥 신세인데 뭐하러 이 집구석에 붙어 있어요? 형님은 오히려 시부모님께 눈을 치켜세우고 더 난리를 치며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가족 모두는 형님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작은 형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딸을 낳게 되면서 더는 괴롭히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임신을 하게 될지 몰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임신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고
그게 현실이 되니 저를 더욱더 괴롭혔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대충 이해가 되면서 큰형님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에게 그냥 인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지내다 보면 분명 제가 아니더라도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시모에게 털어놨고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건 뜻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근시숙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오셔서 안 좋아진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부모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이 다시 형님을 받아줄까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시모의 심부름으로 마을 회관에 잠시 다녀왔었는데 시댁 앞에 언제 오셨는지 큰 시숙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한숨을 쉬면서 들어가려 하는데 큰 시숙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고받고 있던 대화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어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큰 시숙과 형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시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확실해졌을 때 모든 사실을 밝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근시숙은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을 용서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시부모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근시숙은 점점 더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돌아간 이후 한동안 시댁에 찾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을 느끼게 되었죠. 형님 내외가 시댁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 흘러갈 때쯤 큰 시숙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받아주는 건 너희 아빠랑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정작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왔었겠지. 네가 이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 없다는 거 모르니?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수아 엄마 안 받아줄 건데요? 그냥 좋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 유지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재수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아의 중졸이 저희 집안과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요. 왜 저희만 찬밥 신세여야 하는 건데요? 아주버님,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고아의 중졸이 어때서요? 그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왜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미운 털 박힌 건 형님인데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가족 모두가 형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형이 정말 형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형수 얼굴 보기도 싫다고. 어머님, 저 왔어요. 도저히 억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시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애지중지하시더니 아들 손자까지 안겨드렸다고 저는 아예 찬밥 신세잖아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여태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런 것도 저예요. 매년 집안 행사 있으면 두 팔 걷고 움직였는데 좋은 말 한 번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칭찬을 듣고 싶은 거니? 아니면 용서를 받아달라는 거니? 그러는 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다른 할 말은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좋다면 뭐든지 다 해줬고 결혼까지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너희가 애들보다 한두 살 더 먹었으면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나한테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뒤따라오는 일들은 너희들이 전부 다 짊어져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기회를 줄 때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혹시 치매 오셨어요? 도대체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살아서 기분이 좋았니? 분명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까지 너는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이거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모두를 해명해야 할 거야. 이미 배는 떠났지만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남아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할 거다.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니 전부 다 설명해라. 시모는 형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시모가 조사한 내용은 제가 알아본 거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동안 모른 척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오히려 저에게 안 좋은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뭐하니?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게 너잖아? 정말 웃긴 거야. 지금까지 너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잖아.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치? 막내는 고아원에서 자라 중졸인 상태에서 내 집에 들어와 사는데 너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뭔가 불만이 많았겠지. 그런데 첫째 너 대학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으면서 본인이 정말 대학을 나온 것 마냥 살다 보니 네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 그래, 그건 이해해 줄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막내 며느리를 괴롭힌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너도 고아원 출신이라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이 사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언젠가는 솔직히 얘기하겠거니 믿고 있었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더라. 시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왔었는데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큰 시숙과 만남을 가지다가 형님은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때부터 숨기기 시작했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마저 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정작 저는 모든 걸 오픈하고 시모에게 접근했으니
저를 좋게 받아들여 주셨고, 대래 형님은 저와 비슷한 조건인데 평생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에 불만이 생겨 계속해서 저를 더 못살게 굴었던 거였죠. 형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태였고 시부모님께서는 형님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저희 가족들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 전부 다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저도 이 사람 만났을 때 고아라는 제 신분이 너무 싫었고 수아 아빠는 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고졸이라 그것도 싫어서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수아 아빠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제 감정도 무뎌졌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힘들게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막내 동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자기가 고아 신분에 중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거 보고 놀랐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싫어진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아들 손자까지 낳았으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던 이유가 네가 불쌍해서 그랬던 거야. 지인 결혼식을 갔다가 사돈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려는데 전광판에 사돈분들이 모르는 사람의 부모로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니 결혼식 대행이라는 걸로 나를 속여서 결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고아로 자라온 네가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걸 내친다는 건 내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속에 묻어둔 거였다. 그런데 너는 정작 감사한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이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어요. 형님은 한 가지를 속인 게 아닌 많은 것들을 속여서 큰 시숙과 결혼을 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와의 관계였어요. 그동안 봐왔던 행실을 보면 또다시 언젠가 일이 터지게 될 거라는 걸 시모도 직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큰 시숙도 형님이 거짓으로 속여왔다는 걸 결혼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됐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형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며 같이 떠나겠다고 형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 내외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었는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려받겠다는 말이었어요. 집도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차 또한 시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큰 시숙은 시부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둘이 함께 떠나겠다는 말에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시부모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큰 시숙은 형님과 살겠다며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에서 나가셨네요. 형님은 끝까지 시모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고개를 돌려 버리셨습니다. 결국 형님 내외는 1원 한 푼 없이 탈탈 털려서 내쫓기고 말았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 집안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사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죠. 제가 시모에게 형님을 받아달라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형님도 고아원 생활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삶이 달라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다시 인연을 만들어도 분명 언젠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아 당장은 형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지만 한편으론 저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온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그동안 틈틈이 공부해오던 고졸 검정고시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더 악착같이 미용 일을 하면서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쁜 딸을 출산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하는데 출산 직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과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임신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길 원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시부는 시모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길래 저 또한 불안해졌었죠. 옆에 있던 남편은 걱정할 거 없다고 편을 들어줬지만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다 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달리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건강한 몸인데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냐고 물어보니 의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몸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심적 여유를 가지라면서 남편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보길 권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몸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다시 한번 서둘러 손주를 볼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면서 저에게 부담을 줬지만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다행히 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최대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도 원하는 임신은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 손자 하나 낳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임신했다는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는 거니? 벌써 어영부영 1년이나 지나갔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엄마, 오늘 오라고 한 게 잔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임신도 많이 힘들어진다잖아요. 몸이 체질적으로 많이 예민한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위로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계속 안 좋은 말만 할 거면 다음부턴 오라고 하지도 말아요. 어느 누가 상처되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기분도 별론데 그만 일어날게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 엄마도 하루 이틀 참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참고 있었는데 쓴소리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그 주둥아리 때문에 임신 될 것도 안 되겠어. 며느리 속이 제일 타들어갈 텐데 제발 하루라도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돼? 요즘 당신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저녁 먹은 거 체하겠다. 볼일 다 봤으니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봐라. 어딜 가? 아직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다. 올해에도 임신이 안 된다면 몸에 하자가 있다는 걸로 알 테니까 그땐 내 아들과 결혼생활 정리해라. 너 때문에 집안의 대가 끊길 수는 없잖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들도 나이를 먹을 테고 재혼도 쉽지 않을 테니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마음 같아선 내 가방에 있는 이혼 서류 바로 던져주고 싶다만 내 아들 봐서 넘어가는 거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명심해야 할 거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죄인처럼 느껴졌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를 드렸을 땐 아이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주변에서만 봐도 아이를 계획하는 것보단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가지게 될 정도로 밥 먹듯이 임신이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제가 임신을 하려고 했을 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이 들었고 죄송스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했었을 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상처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는 건 저에게 안 좋을 것 같다며 그날 이후 시댁에는 아예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시댁에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 제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침묵했었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몸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을까봐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된 거였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오자 당황한 남편은 제가 임신 테스트 검사를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남편을 보며 테스트키를 건네자 그간 저처럼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감격의 눈물을 함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간절하게 기다렸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시모는 그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첫 임신이라 많이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최대한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어렵게 임신한 만큼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일을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이면 된다. 확률은 50대 50이니까 아들 손자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것부터 받아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아니? 몸에 좋은 거니까 하루 3번 거르지 말고 먹거라. 이거 먹으면 딸도 아들로 바뀐다는 말이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아들일 거라 나는 확신한다. 첫 임신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더 힘들겠지. 기대조차 안 하니까 무조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신했으면 된 거지.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왜 또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머님, 임신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약은 또 뭐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별이 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딸이면 저 안 보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아들이길 바라고 너도 최대한 몸에 신경 쓰거라. 한약 30일치니까 그거 다 먹을 때쯤 다시 오도록 하마. 임신만 하면 앞으로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시모는 아들을 원했고 저는 시모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할까봐 또다시 심적으로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매일 전화 오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어떤 한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먹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한약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약을 먹었냐는 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을 때도 한약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원장님 또한 한약은 태아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걸 권장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터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시모가 다시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시모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약이 2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시모의 표정을 살피면서 와서 앉으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박스에서 한약 한 봉을 꺼내 제 앞에서 뜯더니 마시라고 건네 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들이켜라.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감히 시애미한테 거짓말을 해? 매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챙겨 먹는다더니 박스도 뜯지 않은 채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먹을만 하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한 달치가 무려 300만 원짜리야.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어머님이 주신 거 챙겨 먹고 싶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물어보니까 한약이 아이한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신중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기분 많이 상하셨겠지만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첫 임신에 정말 힘들게 아이가 들어섰는데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서 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 한약 먹고 아들 안 낳은 사람이 없단다. 그간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내 성의를 무시해?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했으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뻔히 알게 됐는데 서운한 것보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다. 너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그 한약 안 먹으면 오늘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힘들게 예약해서 300만 원 주고 한약도 지어왔는데 시애미한테 감히 뻥을 쳐? 시모는 건네받은 한약을 빨리 들이키라며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높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긴장이 맴도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던 도중 시모가 화를 내려는 순간 다행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손에 들고 있는 한약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저에게 뛰어와 한약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한번 보더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약을 이 사람한테 강제로 먹으라고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 임신이 됐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함부로 먹었다가 아이한테 장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싫어서 이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심각해질 뻔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주려 노력을 해줬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시모가 상처를 강하게 받은 것 같아 너무 불안했어요. 그날 사건 이후 시모는 저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몸만 신경 쓰라고 했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모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지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한테 물어보았고 모든 걸 설명드리자 시부는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길 당부하셨죠. 시모의 화가 풀리기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뱃속의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쯤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커가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은 것 같아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출산 때까지 단 한 번도 전화를 주거나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됐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불안함도 엄습해 왔습니다. 이유는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거든요. 시모가 바라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라 계속되는 불안함이 몸이 힘든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이 산부인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만이지? 거의 10개월 꽉 채워서 만났지? 그럼 우리 손자 얼굴 좀 볼까? 지금 안고 있는 손자 얼굴 좀 보자니까. 시애미한테 안 건네줄 거니? 엄마, 손자가 아니라 손녀예요. 원하시는 손자가 아니더라도 저 손주니까 이쁘게 봐주셔야죠. 그가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뭐? 손녀라고? 그게 사실이니? 어쩐지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을 때 얘기를 잘 안 하더니 정말 손녀였던 거야? 너한테 건네준 한약만 먹었어도 분명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둘째 계획은 언제 잡을 거니?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지? 엄마,
이제 막 출산했는데 벌써 둘째를 얘기하세요? 일단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지는 거라고요. 엄마는 산후조리원 운영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들은 말이니까 내가 한약 지어 가져간 거야. 아들 못 낳은 사람들이 추천해준 한의원에만 가서 약 한 채 지으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비싼 돈 들여 가져왔는데 한 입도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내 말만 들었어도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 저기 사돈. 지금 하신 말들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임산부한테는 한약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이건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체질 검사도 안 하고 무작정 좋다고 그냥 한약 지어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약 먹는다고 해서 아들 손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는데요? 한약을 다 먹었어도 딸이면 그때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게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손자가 아니라고 투덜거리는 사돈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우리 애 그만 몸조리하게 자리 비켜주세요. 좋은 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그동안 이런 대우받고 있었니?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에 엄마와 시모는 험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시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겨우 조용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손자를 기대한 시모가 손녀를 보게 됐으니 저를 곱게 보려 하지 않을 테고 결국 또다시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런 예상되는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어요. 분명 제 딸한테도 함부로 대할 게 뻔할 텐데 그런 그림들이 눈앞에 그려지자 더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해하자 남편이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다시 산부인과로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가족 모두 자리에 없어서 시모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웠고 제 딸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를 불안함에 경직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는 얼굴로 전날의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시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잖아도 산후조리원에서 도움을 좀 받을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딸 손녀라 절대 반대할 줄 알았던 조리원 초대에 저 또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릴 수 있었어요. 시모가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운영하고 있는 조리원에 들어가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때 마침 잠깐 외출을 하고 들어온 엄마가 볼일이 끝났는지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엄마한테 제 몸조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저는 산후조리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가 나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고 이건 내가 직접 준비한 특별 산모식이거든.
몸에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넣었으니까 아마 너도 만족할 거다. 모유 수유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든든하지. 조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음식 다 식기 전에 서둘러 먹거라. 어머님,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좀 당황스러워서요. 백숙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안에 한약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게. 한약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역한데. 제 딸이 먹어도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음식에다 이상한 걸 넣거나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아유, 건강에 좋은 건 다 때려 넣었다니까요. 제가 설마 이상한 걸 집어넣었겠어요? 걱정 말고 믿고 먹어도 됩니다. 예, 뭐하고 있어? 원래 좋은 음식일수록 맛이 없는 거야. 이거 먹어야 수유량도 많아질 수 있는 거라고. 너 축하해 주려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든 건데 심희성이를 또 무시하는 거니? 제가 머뭇거리자 시모가 많이 서운했는지 표정이 굳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게 된 음식을 뱉어버렸어요. 너무 역해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쓴맛이 강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시모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먹으라며 시모가 직접 한 숟갈 떠서 저에게 주길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리자 갑자기 시모는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손으로 제 얼굴을 잡더니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입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돌발 상황에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캑캑거리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개어내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말리는 엄마를 강하게 밀치더니 준비해오는 음식을 다 먹지 않는다면 제 딸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모가 마구잡이로 제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엄마를 패대기친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사정없이 엎어버리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핸드폰을 들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바닥에 펼쳐진 음식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실신까지 하셨어요. 시모가 준비해온 음식은 소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선 전과 동일하게 5병 정도 넣으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저를 보며 온갖 술은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오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모유 수유하는 저에게 술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런 음식을 먹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건데요? 이건 범죄라고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 저 그만 퇴소할게요. 가긴 어딜가? 딸 낳은 죄인 주제에 뭘 잘했다고 두 발로 나갈 생각인 건데? 내가 손자를 원했지 손녀를 원했어? 겨우 임신해서 가진 아이였는데 내 허락 없이 감히 손녀를 낳아?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손녀가 나오게 되면 내 아들과 그만 정리해야 될 거라고 경고까지 했었지? 이거 이혼 서류다. 도장 찍고 당장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네 딸 얼굴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내 아들과 이혼하거라. 이게 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냄새 뭐예요? 당신 무슨 일인데 울고 있는 거야? 좀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다고 나랑 연락했었잖아. 혹시 몰라 걱정돼서 저기 퇴근하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또 뭔 짓을 저질렀길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요? 남편이 분노하면서 저희 엄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혀들인 뒤 화를 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면서 이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백숙에 술을 집어넣은 거라며 그걸 먹게 되면 딸도 술을 먹게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자 남편은 직원이 들고 온 음식을 바닥에 던져 버리더니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뺨을 맞게 된 시모는 경악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이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와 저희 아빠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다행히 음식을 먹지 않아 문제되는 건 없었지만 손녀도 남편의 자식인데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법적 처벌을 위해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보다는 제 딸한테 신체적으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문제라 가볍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시부 또한 저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모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명의가 시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산모들에게 불신과 불안함을 조성한 이번 일을 통해 폐업을 하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은 평생 시모의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아직까지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은 시모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며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모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끊어버릴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는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시모가 꼭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적 처벌이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흔히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 예전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배가 된다곤 하지만 제 입장에선 2배가 아닌 3배, 아니 5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누나가 있었고 저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와서 결혼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술술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를 여러 번 봤지만 저는 신우이를 상견례 전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신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신우이는 5살, 4살 연년생 남매와 돌쟁이 아이,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우가 상견례 자리에는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떡하니 신우가 에셋을 데리고 나타났죠. 가족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맏딸이에요. 성준이 누나입니다. 아이가 셋이라서 오늘은 참석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 이렇게 참석을 하려고 왔나 봅니다. 조금 정신없으시죠?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상견례 자리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아이들 셋이라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얼른 앉아서 식사하세요. 저희도 이제야 식사하려고 앉은 거라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큰애가 있긴 한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복작복작할 일이 없었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활기가 돌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돈어른. 저희 애들이 다 착하고 얌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이랑 하는지는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참석했어요. 괜찮으시죠? 조용했던 상견례 식사 자리가 아이들이 오니 시끌벅적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애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혼식 일정에 대해서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주희야, 미안해. 누나한테 내가 오늘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누나가 온다고 해서 내가 애들 다 맡기고 오라고 했거든. 근데 매형이 아이들을 못 봐준다고 했나 봐. 아, 갑자기 왜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모르겠다. 너무 정신없었지? 어머님 아버님께도 내가 전화해서 사과할게. 아,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처음부터 말을 해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걸. 조금 아쉽긴 하네.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신없어서 결혼식 이야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 아마 우리 다음에 다시 날짜 잡아서 결혼 이야기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어머님 아버님께 좀 전달해줘. 그래, 알았어. 누나한테 말해보니까 아이들 너무 보기 힘들고 밥 챙겨주기 힘들어서 겸사겸사 왔다고 하더라고. 진짜 황당하지? 누나는 항상 이렇게 막무가내라니까. 아무튼 결혼하면 이런 일 없게 내가 단단히 말해둘게. 그래도 동생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너 보고 싶어서 왔나 봐. 전에는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이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고 나중에 시부모님도 전화를 해오셔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신우의 아나무인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우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죠. 어머, 올케! 누가 드레스 골라준 거야? 우리 성준이가 이런 드레스 골라줬어? 성준이 그래도 감각 좀 있는데 이런 드레스를 골랐단 말이야? 아니지? 이거 올케가 고른 거지? 아니, 왜 이런 드레스를 골랐어? 여기 조명이랑도 안 어울리고 올케 몸매랑도 전혀 안 어울리는데 너무 촌스럽고 이상하다. 그래도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너무 안 이쁜 드레스를 골랐네. 어머, 형님, 제 드레스가 촌스러운가요? 그래도 성준 씨는 제일 이쁘다면서 골라준 건데. 성준 씨한테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도 성준 씨는 제 드레스 보고 잘 어울린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뭐 남편이 좋다면야. 그게 장땡이지 뭐. 아무튼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 입고서도 헤헤거리는 올케 보니까 잘 살긴 하겠다 싶네. 내가 원래 우리 아이들 화동시킬까 싶었거든? 우리 애들이 연예인 얼굴이잖아. 딱 우리 애들이 화동 서면 결혼식이 더 고급스러울 텐데 너무 아쉽다. 지금이라도 아이들 보고 화동하라고 할까? 그건 좀 그렇지? 하긴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에 고급스러운 우리 애들 얼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신우이는 너무 안 예쁜 드레스를 골랐다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저를 비웃었고 결혼식 내내 아이들이 식장을 뛰어다니면서 중간중간 결혼식이 중단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말려주면 좋겠지만 허허거리면서 그냥 보고만 있으셨고 매영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얼굴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 결혼 첫날부터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에게 싹싹 빌면서 다신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일단락 되었죠. 그렇지만 신혼여행 내내 신우이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삼촌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며 여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아나무인 행동에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저의 불편함을 알아주었죠. 다른 것보다 남편만 보고서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저는 신우이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마 아나무인 신우이를 그냥 놔두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결혼 1개월 만에 알았던 사실인데 바로 신우이가 이혼을 해서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나한테 형님 이혼했다는 거 이야기했었나? 나는 왜 기억이 없지? 그래서 결혼식 날에도 시매부가 보이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이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건데? 그래도 내가 가족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처음부터 알아야 하지 않았어? 이혼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난 몰랐어. 뭘 국어가지고 그래. 어차피 나랑 같이 살 건데 누나 이혼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결혼할 때는 누나가 하도 자기 이혼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청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도 그걸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고 지금도 우리한테 뭐 피해주는 거 없잖아.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지. 그래서 형님 계속 시부모님 댁에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몰랐네. 그럼 아이들은 어머님께서 보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요즘 어머님께서 정신 없으시다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구나. 시어머님은 저희의 신혼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단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으셨죠. 돌이 지난 막내와 함께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시부모님께서 돌봐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님에게 맡긴 후에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느라 바빴죠. 신우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님께 내팽개치고 매일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면서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지나고 어머님께선 점점 몸 건강이 나빠지셨고 아이들을 저에게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주희야, 오늘 뭐하니? 심심하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성준이도 오늘 늦게 끝난다고 하고 저녁밥 혼자 먹기 적적하지 않니?
우리 집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자꾸나. 성준이한테 말하니까 너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하는데 회사 끝나면 바로 여기로 올래? 오늘 네 신우도 없고 아이들만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밥도 먹고 놀다가 가. 어머님, 저도 가고 싶은데 오늘 야근이 있어서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늦게 끝나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근데 형님은 어디 나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아이들 보시면 또 몸살 나시는 거 아니세요? 며칠 전에도 아이들 보시느라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며칠은 형님한테 애들 보라고 말이라도 해보시지. 에이, 아니다. 네 신우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 부르지 않니? 건강한 네가 와서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그래봐. 나는 아무래도 할머니라서 그런지 애들이 나랑 노는 건 재미가 영 없나 봐. 야근은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니? 일찍 끝나는 날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저녁 먹고 애들도 같이 보면 좋잖니. 어머님, 다음에 성준 씨 쉬는 날에 갈게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늦게 끝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네요. 다음에 성준 씨 쉬는 날에 같이 갈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몸이 점점 편찮으시게 되자 은근슬쩍 저에게 아이 셋 육아를 떠넘기려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시어머님은 퇴근하면서 들리라는 말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약속이 있어서 늦게 가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죠. 예, 오늘 쉬는 날인데 뭐하니? 엄마 아이들 보느라 너무 힘든데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나보다는 네가 좀 더 젊은데 아이들 잘 볼 수 있잖아. 우리 애들도 나보다 너를 좋아하고 네가 오기 힘들면 애들 데리고 너네 집으로 가마. 맛있는 것도 시켜서 먹고 그러자꾸나. 그래도 거기 가는 것보단 여기 오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성준 씨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못 갈 것 같고 성준 씨를 보낼게요. 성준 씨는 어제 연차라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아이들이랑 잘 놀 수 있을 거예요. 어머머, 성준이는 오늘 쉬는 날인데 좀 쉬어야지. 그냥 너랑 나랑만 애를 보면 되지. 무슨 성준이까지 불러서 애를 봐. 너는 그렇게 싫은 거니? 아휴, 알았다 그럼. 오늘은 그냥 내가 다 볼 테니까 내일 그럼 같이 놀이터에나 가자. 내일은 너도 하루 푹 쉬니까 좀 에너지도 넘치고 돌아오겠지? 어머님, 저 일주일에 오늘 내일 2번밖에 못 쉬어요. 그마저도 갑자기 일 나오면 오늘도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성준 씨한테 말해서 같이 애들 봐달라고 할게요. 어머님도 힘드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죠. 아니 그런데 어머님 형님한테 아이들 좀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말하니? 쟤도 제 나름대로 사는 패턴이 있는데 그나마 한간 내가 해야지 뭐. 그러니까 너도 좀 같이 도우렴. 네 신우나 남편은 좀 쉬게 두고 너랑 나랑 같이 애들 좀 보면 될 것 같다. 저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정작 엄마인 신우이는 아이들 육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자유롭게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도 슬슬 아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이세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도 결혼 3년 차가 되었으니 그래도 아이 계획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임신하기 전에 다들 몸도 챙기고 계획해서 임신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도 얼른 아이 가져야지. 아예 안 낳겠다고 한 거 아니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계획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성준이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둘 다 아이 생각은 있는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이번에 좀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 30대고 슬슬 아이 가질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 명은 아니더라도 한 명은 낳아야지. 지금은 몸도 좀 그렇고 아직 준비도 안 한 상태라 몸 건강도 좀 더 챙기고 해서 계획해 보려고. 벌써 결혼 3년 차니 시간 진짜 빠르긴 한 것 같아. 그러게, 벌써 3년 차라니. 어머님,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요즘은 다들 계획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임신하는 것보다 몸 좀 만들고 계획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30대인데 조금 더 늦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 친구가 저번 달에 아이 낳았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임신을 한다고 그래? 너희 고작 3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 아이 낳으면 누가 봐줄 거야? 올케도 전업주부로 사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낳을 수도 없고 아이 낳으면 그냥 끝이야? 아이 낳고 나서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하는데 나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도 아직도 손이 이렇게나 많이 가는데 아이 키우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렇긴 하죠. 아이 낳고 나서 키우는 것도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고민만 할 순 없잖아요. 여러 명 낳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저희 아이도 낳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노산이라고 말 나오는데 더 늦으면 아이 낳기는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늦으면 안 낳으면 되지 뭐. 아이는 없어도 되는 거야. 자식이 없어서 좀 그렇다 싶으면 우리 아이들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안 그러니? 애들아, 너희는 숙모 아이 낳으면 괜찮겠어? 너네 이제 찬밥 되는 거야. 얼른 숙모한테 아이 낳지 말라고 해. 신우는 아이는 없어도 되는 거라며 토끼 같은 자기 자식들이 저의 자식이 되어줄 거라면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 신우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정 오빠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던 올케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친정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친정 식구들은 모두 큰 슬픔에 빠졌고 한동안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죠. 어느 날 엄마는 이제는 오빠 집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오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집에는 뜻밖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 사돈어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올케도 같이 왔네? 어머,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일단 들어와. 아니, 말이라도 하고지 그랬어. 집을 전혀 안 치우고 있었네. 사돈어른, 주희 오빠분 짐 정리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거 다 정리했어요. 작년에 장례식 치르고 너무 정신없으실 것 같아서
저랑 저희 동생이랑 다 같이 싹 치웠어요. 아니, 형님,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형님 혹시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저희 오빠 집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고, 이 짐들은 다 뭐고, 원래 있던 오빠랑 언니 짐은 다 어디 간 거예요?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 올케 오빠 집이었던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성준이랑 같이 여기 치웠다고. 아휴, 그때 치울 때도 정말 장난 아니었어. 냉장고 가득 음식물이며 쓰레기며 며칠 동안 계속 놔두니까 다 썩어가지고. 아휴, 그거 치우느라 고생했다니까. 그거 다 싹 정리하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산 거지 뭐. 아니, 그니까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사시냐고요. 저희 오빠랑 언니 짐들은 다 어떻게 하신 거고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정신이 없다고 해도 이런 건 그냥 알았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면 아빠가 말했나? 아니, 어차피 여기 친정오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돈어른이나 올케나 다 집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비어서 둘 거였잖아. 그럼 우리가 집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가족인데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기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좀 살게 해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오빠 결혼 사진이랑 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들은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 그렇다 쳐도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어디 있냐고요? 가족들이 다 오빠 잃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치우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줘요. 아, 그거 다 버렸어. 어차피 가족들은 마음 아파가지고 그거 건들지도 못해. 그래서 나랑 성준이가 싹 모아서 버렸지. 잘했지 않았니? 우리가 그 힘든 거 대신해줬잖아.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아무리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지만 그래도 한 번씩 와서 청소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집 방치해두고 살았으면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노니까 잘 됐지? 저는 신우의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허락 없이 오빠와 언니의 짐을 모두 정리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장례 후 남편에게 오빠 집에 들러 급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만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때 남편이 오빠의 집으로 신우이를 데리고 갔던 것이 시작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집은 아이들 셋과 지내느라 1년 새에 망가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전원주택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꽃밭들도 약품을 뿌렸는지 다 시들어 있었죠.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정성을 들여 키웠던 조경들도 다 말라 비뚤어져 그 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당신이 우리 오빠 집에 신은에 와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 내가 당신한테 오빠 집 대충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 누가 여기 살아도 된다고 허락했어? 왜 안 한 일을 당신이 멋대로 결정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신우이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도 나한테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1년 동안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을 수가 있어?
아, 당신 알았어? 아니, 지금 알았으면 된 거지 뭐. 어떡해. 1년 동안 이제 와서 가놓고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그 집 어차피 빈집이었잖아. 누가 들어가든지 상관없는 집이었는데 기왕이면 가족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어?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장모님한테 물어봤어. 그때 그냥 빈집으로 두실 거라고 하시길래 그냥 두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엄마가 빈집으로 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말도 안 듣고 형님이 들어가서 살게 놔뒀다고? 지금 이 집 상태 당신이 봤어? 오빠랑 올케 언니가 썼던 물건들 다 싹 치워져 있고 어디에도 없대. 그거 다 버렸다는데 이게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나랑 우리 가족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그래야 하는 일 아니야? 어떻게 멋대로 결정을 해? 아니, 어차피 그 집 당신한테 갈 거였잖아. 그럼 그 집 어차피 새 들어 살 사람 찾을 거고.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안 받을 거라면서. 집도 소모되는 거라서 사람이 없으면 더 빨리 망가진다고. 그래서 누나가 그냥 가서 살라고 한 건데 뭐가 너무 한다는 거야? 당신이 그럼 거기에 가서 살 거야? 아니잖아. 불쌍한 누나 도와준 거 가지고 고작 1년 살았는데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너무하다며 따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모든 자료들을 모아 무단 거주와 주거지 무단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명도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예, 너는 진짜 내가 보자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손이 시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소송이라고? 어떻게 가족끼리 소송을 해? 너무한 거 아니니? 시누는 혼자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지금껏 불쌍하다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었어? 정말 너무하다 진짜. 우리는 너를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한 번도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지금까지 형님이 무작정 애들 데리고 와 쉬는 날 맡기고 가버려도 한 번을 화 안 내고 애들 다 봤어요. 어린이날이고 크리스마스고 생일이고 엄마인 시누이보다 제가 더 챙겼다고요. 애들도 삼촌이랑 숙모인 남편이랑 저를 더 편애할 정도인데요. 제가 무슨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남들이 보면 다 제가 애들 엄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저를 다 무시하고 무단으로 죽은 친정오빠 주택 가서 사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들끼리 이 분란 일으키고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니? 당장 소송 취하하고 시누이한테도 사과해. 네 시누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아니? 집도 다 청소해주고 관리했다면서.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에휴. 시누이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된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거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저는 죽은 오빠와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올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올케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우리 성준이한테 이 집 정리해달라고 한 거 올케 아니었어? 거기다가 사돈어른께서 이 집 그냥 빈 채로 놔둘 거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그냥 그 빈 공간 그냥 두지 않고 잠시 우리가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살면서 마구잡이로 산 것도 아니고 청소도 꼼꼼하게 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냐고. 형님,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형님 지금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집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사신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 사시면서 마구잡이로 안 사셨다고요? 형님 들어가신 후에 마당 정원은 왜 그렇게 된 건데요? 풀들은 모조리 다 뜯겨 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리고 저희 오빠랑 언니 사진도 형님이 다 그냥 버리셨잖아요. 유가족 생각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버리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일찍 와서 정리를 하던지 청소를 했어야지. 물건들도 다 정리하는 줄 알고 정리한 거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올케도 처음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냉장고며 싱크대며 음식물 때문에 난리법석이었다니까? 그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정리했는데 그건 생각도 전혀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안 치웠으면 집안은 벌써 난리법석이었어. 아니요. 어쩐지 저희 남편이 계속 여기 안 가봐도 된다고 말했던 거네요. 종종 생각나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본인이 정리한다면서 가면 힘들 거라고 막은 이유가 있었네요. 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법정에 서던 날 판사의 얼굴을 본 시댁 식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배정된 판사는 올케 언니의 절친이었습니다. 먼저 치러졌던 올케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오열하면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판사인 올케 언니의 절친이었어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3일 동안 울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죠. 판사님을 보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울며불며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역시나 냉정하게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은 냉정하게 퇴소 명령을 내렸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망가진 집안 곳곳을 다 수리해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배상을 하라는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친구분께서는 판결 이후 저를 만나러 오시기도 했어요. 정은이 남편 동생분 맞으시죠? 그때 장례식장에서 뵈고 오랜만이네요. 얼마 전에 정은이 살던 곳에 가봤는데 다른 분이 계시길래 어머님께서 정리를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은이한테 놀러 가면 늘 정원 가꾸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정은이가 정말 아끼면서 정원 가꿨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 아쉽기도 했는데 이렇게 소송이 올라오니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정원 그렇게 망가지는 거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오신 거 봤어요. 3일 내내 오셨었죠? 법정에서 판사로 나오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판결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판결이 되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정은이 친구라서 그렇게 내렸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본인들 잘못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집이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은이랑 정은이 남편분께서 그 집 정원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놀러 갈게요. 퇴거 명령 이후
신우이는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간 신우이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갚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어. 사실 누나 사는 형편도 그렇고 분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것도 안쓰럽고 그래서 내가 앞이 보이지가 않았나 봐. 너무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당신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나 좀 용서해 주라. 제발 그만 화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당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당신이랑 지금 당장 끝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우리 오빠 집 수리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금 그냥 있는 거지. 당신이랑은 앞으로 절대 같이 살 일 없어. 그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때처럼 뻔뻔하게 말하지 그래. 지금까지 난 당신 식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으로 대했어. 형님 아이들한테도 진짜 내 자식처럼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면서 살았다고. 근데 돌아오는 건 뭐야? 나는 끝없이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그만하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지. 그거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부탁이야. 우리 식구들 보는 게 싫으면 내가 식구들이랑 다 연 끊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줘. 아니, 식구들이랑 연을 끊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당신한테 정 떨어졌으니까 그만 살겠다고 하는 거야. 나야말로 부탁할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부모님 집도 정리를 해서 그곳으로 다 같이 살기로 했죠. 집을 정리하던 중 겨우겨우 집 한구석에 있었던 오빠와 언니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하나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집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어요. 정 많고 따뜻했던 오빠와 올케 언니가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